예, 안녕하세요. 저는 PFIM First View Korea 이정민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처음 서보는 것 같아서 사실 저희가 이 일을 오늘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저희 회사가 발표를 하게 된 데에는 저희 회사가 작년부터 사업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 육성 사업이라는 지식경제부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한국에서도 그런 글로벌 브랜드가 나올 수 있고 나와야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 목표 중에 하나는 단순히 그 글로벌 브랜드 몇 개를 육성을 하자라는 차원이 아니고 산업 전체의 그런 글로벌 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보자라는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던 수많은 사업들 중에 하나의 내용이라든지 저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이 자리에서 공유를 해야지 되고 또 공유해야 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같이 나누고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오늘 이 세션을 맡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에서 나왔었던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오늘 공유를 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저희가 안타깝게 그런 공유의 자리는 저희가 별도로 1월 달에 다시 마련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유의 자리를 마련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전에 그러면 그 글로벌 브랜드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많은 저희의 경쟁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의 형태인 리테일, 그리고 그 리테일의 트렌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약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웬만하면 떨지 않는데, 이렇게 위아래에서 내려다보고 이제 강연을 하다 보니 약간 긴장이 되는데요. 제가, 오늘 리테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옷을 입고 나오는데 원피스 예쁜 여성스러운 원피스 드레스를 입고 나오니 저희 회사에서 다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그 여성스러운 원피스 입고 가서 발표를 하면 아무도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장 남성스러운 정장 입고 가라.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리테일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할 때 많이 겪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꿈속에서도 자라, H&M, 유니클로가 보입니다. 저희가 이 기업들을 잡으면 뭔가 이들과 비슷하게만 그런 형태만 유지할 수 있으면 그러면 유니클로나 자라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죠. 그건 마치 저희 회사에서 제가 남성스러운 정장을 입고 나가면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와 굉장히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번 세션을 준비를 하면서 과연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그리고 또 저희 회사 이외에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이 함께 세션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같이 하게 된 회사가 바로 모임이라는 회사입니다. 나중에 제가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그 모임이라는 저희 회사는 사업을 시작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도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됐고 별로 친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제가 친하지 않은 회사인데 이런 자리에 같이 세션을 구성을 하자고 제의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말하는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컨셉에 대해서 이제까지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었던 포맷과 좀 다른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세션은 진행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꿈에서 보이는 자라, H&M, 유니클로 이런 브랜드들이 바로 저희가 리테일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브랜드들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쉽게 이런 리테일 브랜드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도 자라를 잡겠다, 나도 유니클로를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기업들과 경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의 영원한 저희가 갑이라고 하죠. 저희 회사에 여기 혹시 롯데백화점에서 안 오셨나요? 예. 저희 회사의 많은 행사를 망치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CEO분들을 모시고 어떤 특정한 행사를 할 때요. 롯데나 현대나 신세계에서 부르시면 저희와의 약속은 한 달 전에 했건 2달 전에 했건 달려가신다는 거죠. 그런 저희의 영원한 갑이라고 생각했던 롯데랑 경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까지 얼마나 예쁜 옷을 만들어야 할까에 주목을 했었던 거와는 전혀 다르게 어디에다 땅을 사야 할까. 저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앵글 자체를 바꿔야지 되는 그런 산업 분야가 리테일 산업 분야입니다. 사실 그래서 감히 제가 오늘 리테일 산업 자체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리테일의 전체적인 그런 변화의 흐름, 그리고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그런 흐름들을 아시기 전에는 사실 산업 전체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져가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리테일 그리고 특히 세계 불황 이후의 글로벌 리테일 향방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화면의 사진은요, nolongerempty.org라는 사이트입니다. 불황이 돼가지고요, 미국에 너무나 많이 건물들이 비어나가니까 그 빈 건물에 단순히 그냥 빈 채로 놔두지 말고 그런 건물들을 일시적으로 렌트를 해서 미술 작품들을 전시를 하거나 어떤 퍼포먼스, 공유 이러한 행사들을 진행을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번 불황이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의 변화를 갖고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불황이 거의 거쳐가면서 해외에서는 이런 소비자들이 향후에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각 산업 단위별로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리테일 제가 소매업이라고 하죠. 소매업의 판매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요. 굉장히 많이 꺾였다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블 딥이 올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할지도 몰라서 오히려 주의를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튼 전체적인 그런 소비자들의 경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 이런 것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현재에서의 소비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태이죠. 한국에서도 비슷합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다시 집값이 오르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있었던 소비자 조사들에 의하면 미국의 소비자들은 여전히 54%가 불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62%는 여전히 소비를 줄이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이 차트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어떻게 저축을 하느냐, 저축의 그런 여기 보시면 disposable income에 대해서 얼마나 저축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한참 흥청망청 쓰던 80년대, 90년대를 보시면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이랬던 그들의 저축 지수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미국 소비에서는, 미국 전체 시장에서는 소비라는 게 굉장히 큰 미덕이고 산업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했었는데, 사실 이러한 변화들을 보면서 소비자들이 정말 변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 소비자들이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저희 다 아시겠지만 G20의 가장 큰 성과 저희가 확인한 내용들은 바로 전 세계 시장이 미국 중심의 시장에서 다변화되고 특히 아시아 쪽으로 옮겨오고 있다라는 그런 변화들을 저희가 읽을 수 있었던 행사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터닝 포인트를 마련한 행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의 경제를 끌고 가는 그런 트렌드에서도 보시면 이머징 마켓,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들에서 전 세계의 경기를 부양하는 데에 공헌하는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얼마나 복잡한 사회에 살고 있냐면요. 예전에는 저희가 전 세계 트렌드를 알려고 하면 미국 시장만 알면 됐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광고, 전 세계 광고 시장에서 집행되는 비용의 80% 이상이 미국 시장에서 집행되는 그런 비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 집행되는 광고의 50% 미만으로 미국 시장의 영향력이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미국 시장 하나의 시장만 보고 어떤 한 지역만 보고 예전처럼 쉽게 트렌드를 파악하거나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말해주는 거고, 또 저희가 이러한 리테일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러한 변화들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면 향후 세계 리테일 트렌드는 어떠한 힘에 의해서 변화하게 되고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 그 변화 동인부터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가지의 변화 동인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리테일 산업 트렌드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리테일 트렌드, 리테일에서 어떻게 오퍼레이션이 되고 어떠한 모델들을 가져가는지에 대한 트렌드 변화 요인의 4가지를 잡은 것은 나름대로 이것들이 한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환경 변화와 자원 고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다 아시겠지만 기름값이 점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더우시죠? 안 더우신가요? 저만 덥나요? 예. 모든 리테일 스페이스에 가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춥고 겨울에는 더워야 물건이 잘 팔립니다. 역으로 여름에 춥고 겨울에 덥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투여해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구조라는 거죠. 사실 이 리테일을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에 한 가지 단적인 면만 봐도 이런 자원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자원에 대한 이슈들이 강조가 되면서 리테일에서의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월마트, 전 세계에서 싼 제품만 긁어다 판다는 이 월마트가 친환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왜 친환경에 앞장서야지 되냐 하면요. 대부분의 요즘에 새로 생기는 월마트 매장들은요,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다 사용을 하게 되고 쓰레기 배출을 줄입니다. 장기적으로 CO2 배출이라든지 아니면 저런 기름을 사용을 해서 그런 에너지를 발생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구조들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가져갑니다. 뭐냐면 리테일 스페이스 자체가 운영이 되는데 많은 비용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월마트의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의 기업의 목표는 최저가의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만족스럽게 전달하는 게 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친환경을 하지 않아서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고 환경 부담금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저가 제품을 제공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원래 가져갔던 가치를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대대적으로 친환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작은 리테일러들이 이런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것보다 월마트 하나의 기업이 참여하는 그런 친환경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 월마트가 이렇게 친환경으로 돌아선 거는 여러 시즌 동안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는 많은 신규 리테일 쇼핑몰, 쇼핑센터들은 다 하나같이 다 저런 친환경 기본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많은 경우에는요, 한국 소비자들이 친환경이라고 한다면 친환경 농수산물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저희가 그 친환경이라는 것들을 천연 제품을 사용하는 거, 오가닉 코튼을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친환경의 카테고리에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이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모델의 변화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소비 파워의 지리적 이동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소비 파워는 미국, 유럽, 그리고 요즘에 부상하고 있는 중국 정도 수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월드 리테일 컨그레스에서 발표된 내용들에 의하면 정말 이머징 마켓, 아직까지 중국만큼도 주목을 못 받았던 그런 신규 시장들에 대한 선점을 위해서 미리 리서치와 준비를 해야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생각했던 것보다 이 나라도 이렇게 중요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요즘에는 한국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시장이죠.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굉장히 뜨고 있는 시장이고 최근에 들어선 전체적으로 남반구 시장에 전반적으로 관심이 지대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최근 들어서 새롭게 기업들이 진출한 지역들을 살펴봤을 때는 다 이런 이머징 마켓에 있는 커다란 쇼핑몰에 리테일들을 오픈을 하거나 들어가는 성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세대의 교체입니다. 이건 굉장히 많이 심각한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 전 세션 들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SNS의 그런 변화라든지 그런 시장의 변화라는 게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저희가 실제로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전체가 미치는 파급 효과는 인터넷이 미쳤던 파급 효과만큼이나 시장 전체를 변화시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SNS의 변화를 주도하는 소비자들은 기존의 부머스 세력이 아니라 새롭게 떠오르는 디지털 제너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신세대 소비자들입니다. 여기에 디지털 제너레이션이 몇 분이 앉아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실 정도로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저희가 실제로 태어났을 때부터 컴퓨터, 핸드폰, 왜 글씨를 꼭 연필로 종이에 써야 해? 왜 문자로 찍으면 안 되지? 왜 시험을 꼭 써서, 문제는 왜 꼭 써서 풀어야 되지? 계산기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소비자들 앞에서 저희가 옛날의 방식들, 이런 것들이 옳다고 고집하는 거는 누가 한글의 시대가 왔는데 서당을 보내야지 된다. 신학문의 시대가 왔는데 서당 보내야지 된다고 주장하는 거와 비슷한 거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러한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전환이 갖고 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에서는 아직 한국에서는 시작도 되지 않았지만 대형 외곽의 몰들이 현격하게 줄어들거나 수익률이 낮아지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굉장히 미국의 외곽 지역에 많이 생겼던 몰들이 하락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더 이상 지금 저런 디지털 제너레이션들이 몰에 가서 즐겁게 즐기고 노는 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도 즐겁게 즐기고 놀 수 있고 친구들과 집에서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기존에 몰을 많이 갔던 그런 부머스 제너레이션들은 어디를 가냐 하면요. 자동차 타고 멀리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외에서 요즘에 가장 뜨고 있는 리테일 포맷 중에 하나가 라이프스타일 센터나 타운 센터 같은 형태로 가져갑니다. 일본에서는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콤팩시티라는 정책을 가져갑니다. 이게 뭐냐면요. 더 모든 것들이 생활의 동선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리테일이 더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그런 형태들의 도시들을 가져가는 것들을 지금 도심 개발의 모토로 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바일 폰으로 도대체 정말 물건을 사기를 원하냐라는 것들을 질문한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18세에서 24세 소비자들은 55세 이상의 소비자의 무려 4배가 넘게 응답을 했습니다. 전혀 다른 소비자죠. 저희가 기존의 부머스 제너레이션이라고 했던 소비자들과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디지털 제너레이션은 소비 패턴이 바뀝니다. 이러면서 온라인 세일즈 그리고 온라인을 베이스로 한 리테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고 저희 산업에서 리테일에서의 온라인은 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요. 폴로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폴로닷컴이라는 사이트 하나가 1년에 벌어들이는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예, 5천억
을 1년에 번다고 합니다. 그 사이트 하나에서요. 뭐냐 하면 실제로 온라인에서의 구매가 점점 오프라인의 매장, 예전에 하나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거의 브랜드의 상당 부분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리테일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신기술 보고가 뉴미디어가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다 QR코드라든지 아니면 증강현실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그 위치를 추적해서 하는 SNS 서비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만큼 시장이 바뀌는데 저희가 이런 기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꿔놓을 수 있을지 간단한 동영상 하나 함께 보시겠습니다. You use your card to pay at restaurants and department stores. But what about a taco truck or a flower stand? Or even to pay back a friend who spotted you for lunch? Square is a simple way for anyone to take payments by credit, debit. 아저씨가 이야기하시는 소리가 잘 안 들리시죠? 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거는 아이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여기에다가 아이폰에 있는 저 어플리케이션을 딱 꼽으면요. 언제 어디서나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저희가 옛날에 매장이라는 거는 어떤 형태가 있고 실체가 있어야지 저희가 매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개인 간의 거래가 이렇게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저 스퀘어라는 그 서비스를 쓰게 되면 저렇게 카드로 굉장히 쉽게 긁습니다. 그러면 바로 결제가 되고 집에 있는 소파를 팔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저씨가 저 아저씨인지 확인까지 해주는 서비스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하고 나면 아주 간단하게 개인도 쇼핑을 하게끔 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지 됩니다. 저희가 카드라는 거, 이제 누가 화폐나 지폐, 뭐 이런 화폐, 지폐라는 것들, 동전,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저의 리테일 환경에서의 기술들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2019년 퓨처 비전 오브 리테일이라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저희가 저희 회사 설명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었습니다. 리테일 환경이 저희가 생각을 했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에 의해서 변화를 해가고 있다는 거죠. 매장 안에 들어서면 제가 원래 사려고 했었던 프로그램 제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단말기 같은 게 쇼핑 카트에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제가 찾는 물건이 있는지를 알려주고요. 그 제품이 실제로 스탁에 있는지, 혹시 내가 사려고 하는 제품이 디스카운트를 받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혹시 체크인, 체크아웃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요즘에 알고 계신가요? 포스퀘어. 네. 디스카운트를 집어넣으면 매장에서 일일이 손으로 깰 필요 없이 저렇게 디지털로 다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바일 기술 테크놀로지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리테일 운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리테일에 이렇게 기술, 온라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쇼핑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과연 오프라인 리테일은 어떠한 형태를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의 변화, 저희가 앞서서 이런 변화들이 실제로 패션에 있는 트렌드들을 많이 변화하게 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저희가 2011년에 좀 주목을 하셔야지 되는 그런 리테일 트렌드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같이 쇼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크게 5개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같이 쇼핑부터 함께 보시죠. 예전에 혹시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똑같은 제품을 사면, 친구들끼리 사면 기분 나빠서 반품하러 가거나 아니면 날짜를 정해서 너는 월수금만 입어 나는 화목토만 입을 거야. 뭐 이렇게 저희가 규칙을 정하거나 그랬었던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같이 뭉쳐서 일종의 공동구매 같은 시스템이죠. 그런 구매의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는 이런 쿠폰 서비스. 아까 앞서서 했던 세션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60개 정도 되는 회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내년 초반까지 3개 기업만 남고 나머지는 다 망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가장 핫한 그런 비즈니스 트렌드입니다. 특이한 거는 패션 분야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저렇게 공동구매가 국내에서는 이루어지진 않는데요. 이런 그룹폰 하루에 하나씩 물건을 사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일정 명수의 사람들이 모여야지만 디스카운트의 혜택을 준다든지 이러한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쿠폰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포스퀘어라고요. 만약에 이 자리, 오늘 있는 이 L타워는 뭐 주인이 누군가 따로 계시겠지만 매일매일 L타워에 들어오셔서 체크인을 하시면 이 L타워의 가상공간, 포스퀘어 상에서의 주인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땅 따먹기 놀이 같은 개념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체크인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백화점에 들어가게 되거나 어떤 특정 공간에 가게 되면 제가 일종의 마케팅 서비스 같은 것들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SNS라는 거는 굉장히 사람들 사이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공간의 개념들이 없었다면 이제 이 공간의 개념들이 들어오면서 훨씬 리테일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SNS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쇼핑을 할 때 가장 난감한 게 요즘에는 혼자 쇼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혼자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물건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엄마가 아들 거를 사러 가야지 되는 경우에 도대체 이 제품이 원하는지 안 하는지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때 하는 거는 사진을 찍어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에게 전송을 해주는 방법이죠. 지금 가져가고 있는 이런 새로운 소셜 쇼핑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로 여기서 보시는 건 메이시에서 일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매직 피팅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피팅룸에서 옷 입어보는 거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 많이 느끼셨을 텐데 옷을 입어보지 않아도 내가 이 옷을 입게 되면 가상으로 어떠한 느낌이 될지를 상상의 미러 속 안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리고 그거를 다른 친구한테 전송까지 해서 이거 살까 말까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새로운 옷을 사서 입고 나면 다른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Go Try It On 같은 이런 새로운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앞서 보신 이런 개념들은 예전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흔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이 개념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저희가 소비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제까지는 소유였습니다. 내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소비의 가장 큰 포인트는 경험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꼭 내가 갖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저 윕카는요, 지역에서 새로운 렌트카 서비스입니다. 근데 지역에서, 동네에서 같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이트에서 가입을 해서 만약에 내가 차를 쓰지 않는 날에 제 차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그거에 대한 렌트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네이버 굿즈는 제가 쓰지 않는 물건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주거나 돌려 쓸 수 있는
이런 예전에 소위 말하는 빌려 쓰고 물려 쓰고 이런 컨셉들이 온라인이라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이거에 주목을 하냐면요. 요즘에 저희가 굉장히 무서운 운동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운동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파타고니아 같은 회사들이 옷을 사기 전에 정말 이 옷이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신제품을 내놓고 이번 시즌엔 될 수 있으면 옷 사지 마라고 소비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실험적인 프로젝트 중에서 옷 6벌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버티기, 2달 동안 버티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예전에 저희는 패스트 패션, 빨리빨리 버리고 쓰는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갈까가 브랜드의 가치를 가져가는 새로운 방법들이 되면서 비즈니스 모델들도 바뀌고 그 바뀐 비즈니스 모델들이 리테일 영역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가장 난감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니 이렇게 소비가 만약에 줄어들면 내가 생기게 되는 재고는 어떻게 하는데 빨리빨리 회전을 높여서 재고를 소진을 해야지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들이 요즘에 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made.com은 인터넷 사이트인데요. 인터넷에서 미리 물어봅니다. 이 제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이미 소비자들의 반응을 가지고 시장에 출시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프로젝션이 가능한 모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fashionstake.com은요, 굉장히 특이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런웨이에 있는 컬렉션 사고 싶지만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바이어가 많이 바잉을 하지 않아서 그 옷이 제 손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fashionstake.com은요, 사이트에 올라간 사진들을 보고 일종의 디자이너들한테 소비자들이 펀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제공을 하게 되고 이런 자원들을 통해서 디자이너들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들을 확실하게 생산을 해내게끔 만듭니다.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린 이 형태들은요, 기존의 소비자들이 독점적으로 어떤 물건들, 나만 특별하게 갖기를 원했다면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디지털 제너레이션은요, 뭔가를 공유하는 것, 남들하고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숙제도 같이 하고 나의 과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남한테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너레이션이라고 한다는 거죠. 경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가치 모델, 함께 만들어가는 비즈니스 모델이 리테일에서 점점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글로벌이라고 생각을 하면 물리적으로 글로벌 그 지역에 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최근에 글로벌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물리적인 이동이 아닌 경우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사이트들은 다 한국까지 무료로 배송을 100불 이상만 사면 대부분 해주는 사이트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인 삭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부터 인터내셔널 쉬핑 서비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한국 소비자도 한국 카드도 다 받습니다. 가셔서 그 삭스 백화점에 가서 판매되고 있는 물건을 구매하고 싶으시면 결제를 하시면 한 일주일 후면 집으로 배송이 됩니다.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한국에서 세관을 통과를 하면서 텍스를 내야지 됩니다. 근데 그 텍스까지 해결해주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면 루이자바로마.com이라는 사이트인데요. 루이자바로마 사이트, 이 사이트는 굉장히 특이한 게 여기 보시면요, 프리 쉬핑과 임포트 텍스 인클루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구매할 때부터 아예 텍스까지 해결을 해주는 모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제 판매되고 있는 럭셔리 브랜드들의 가격대는 지금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럭셔리의 가격대에 한 20-30% 정도 더 저렴한 가격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에이소스죠. 스펠링에 오타가 났는데요. asos.com, 아소스라고도 읽습니다. 아소스.com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트가 굉장히 유명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영국에 있는 브랜드들을 전 세계로 쉬핑을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영국 브랜드들이 글로벌화가 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을 했다라는 그런 칭송을 받고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네타포르테라는 럭셔리 사이트가 있는데 이 럭셔리 사이트가 르시몬 그룹에 구매가 됐습니다. 르시몬 그룹이 이 네타포르테닷컴을 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시아 시장의 럭셔리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향후에 이런 브랜드들이 왔을 경우에 저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 과연 이 국경이라는 개념들이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글로벌 브랜드 하면 빠지지 않고 이야기가 됐었던 것들이 자라, H&M, 캡, 유니클로 같은 브랜드들인데 실질적으로 온라인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빨리 진출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글로벌 브랜드들이 가장 1순위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검토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라인 리테일 분야입니다. 저희가 왜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온라인이라면 싼 걸 사야지, 팔아야지 된다. 저가 제품, 할인된 제품을 팔아야지 어떻게 정가 제품을 파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소비자들은 대부분 다 정가 제품들도 사이트 상에서 구매를 하고 있고, 한국의 많은 그런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정신없는 사이트들에 대해서 왜 꼭 한국에는 이런 사이트들밖에 없을까라는 반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미리 캐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온라인에 있는 기업들은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에 있는 기업들은 온라인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파이퍼라인 같은 경우에는 갭에서 진행을 하는 온라인 스토어인데 이 스토어에서는 지금 임시적으로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를 만들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오프라인 편집샵, 왼쪽에 보시는 farfetch.com은 실제로 있는 오프라인에 있는 부틱들이 갖고 있는 제품들을 온라인에서 공동으로 판매를 하고 쇼핑하는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작년도에 영국의 대표적인 리테일러, 이노베이티브 리테일러 상을 받은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경이 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글로벌해질 것 같지만 반면에 거꾸로의 반대급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문화가 중요하다. 로컬에서 소싱하는 게 굉장히 큰 트렌드가 되면서 우리 지역 반경 안에서의 제품들을 소싱을 해야지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과 다 엮여 있죠. 뉴욕에 있는 프리맨스 쇼핑굿즈라는 이 사이트에서는요, 이 리테일러는요, 다 맨하탄에서 소싱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격이 비싸지겠어요. 맨하탄에서 다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게 새로운 럭셔리로 지금 칭송받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까지는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이렇게 더 싼 것들을 찾아서 갔다면 이제는 어떤 환경에서는 저희가 역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아주 우리 지역에서의 생산되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캐치해서 빅 리테일러들, 홀푸드 마켓 같은 데들이 동네에 있는 트럭푸드 같은 데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새로운 벤더로 영입하기도 합니다. 한편 뉴욕에서 제일 요즘에 핫하게 뜨고 있는 하이라인 같은 경우에는 빌딩 패션이라고 해서 이 지역에 특성되어 있는 그런 리테일러들과 함께 지역의 컨셉을 반영한 리테일 개발에 나서고 있고요. 이런 리테일들이 어떻게 보면 온라인에 굉장히 많은 가치를 빼앗기면서 오프라인 리테일러들이 지향해야지 된다는 새로운 모델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보시고 계시는 LA에 있는 스페이스 1520라는 공간입니다. 이 스페이스 1520는요, 미국의 어반 아웃피터스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쇼핑몰입니다. 근데 사실 쇼핑몰이라고 하면 저희는 굉장히 거대한 쇼핑몰을 생각을 하는데 이 쇼핑몰은 정말 젊은 소비자들의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딱 있을 것들만 구성을 해놓은 쇼핑몰입니다. 저희가 소위 말하는 굉장히 로케이션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지도 않고요. 심지어는 오픈하기 전날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픈이 연기가 되기도 했었던 그런 사이트인데 불이 나서 그런지 굉장히 잘 됩니다. 여기 아래에서 보시면은요, 굉장히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임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리테일 스페이스라고 하면 뭔가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어반 아웃피터스는 파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소통의 공간을,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소개되는 공간으로 리포지셔닝을 해서,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떠오른 공간들이
있으면서 또 하나의 오프라인의 리테일러들이 가져가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팝업 스토어입니다. 저희 보통 팝업 스토어라고 하면 유니클로의 팝업 스토어, 컨테이너 스토어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예전에 그런 일시적으로 운영되던 팝업 스토어의 형태가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정말 움직이면서 팝업이 되는 왜냐하면 트위터를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잘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요식업계에서 제일 떠오르는 강자는 바로 푸드트럭입니다. 뭐냐면 그 버스에서 이렇게 파는 음식 있죠. 저희의 일종의 포장마차 아줌마. 네, 포장마차 아줌마가 SNS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내가 어디쯤 있으니 나와서 음식을 사서 가져가라. 라고 이렇게 팝업식으로 트위터를 통해서 하는데 지금 미국 전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이런 트렌드가 실제로 해외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 유럽 쪽에서도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팝업 스토어와는 사뭇 다른 방법의 다양한 방법들이 접목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온라인상에서 진행이 되는 팝업도 있기도 하고요. 이건 에어워크에서 진행이 되는 인비저블 팝업 스토어인데 실제로 두 개의 공간에 LA와 그 뉴욕에 있는 두 개의 공간에 가서 증강현실 그 어플리케이션을 키게 되면 저렇게 에어워크의 제품이 이렇게 떠서 그 제품을 볼 수 있는 그런 팝업이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아이디어인 게 저희는 이제까지 쇼윈도우라고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쇼윈도우만 생각을 했다면 지금 미국이 불경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그런 리테일 스페이스를 비어있는 리테일 스페이스에 쇼윈도우만 빌리는 거예요. 쇼윈도우만 빌려서 이렇게 자기네 제품이나 자기네 간판의 효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굉장히 불경기에 매장들이 빠지고 연매장이 다 빠져서 굉장히 음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쇼윈도우만 빌려서 훨씬 더 새로운 마케팅이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법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 다 보셨겠지만 앞서서 제가 온라인상에서의 이슈들, 온라인이 굉장히 커지면서 오프라인 소비자들, 오프라인 리테일러들의 소비자들을 잡기 위한 반격들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리테일 비즈니스, 리테일 섹터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이제는 더 이상 리테일, 소매업이라는 거는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다. 이제는 경험을 파는 공간으로 리포지셔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아디다스 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라톤 하거나 뛰는 사람들이 언제나 와서 이렇게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출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락커 스포츠센터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피닉스 아리조나에 있는 프라이스 마켓, 슈퍼마켓인데 굉장히 옆에 있는 쟁쟁한 홀푸드마켓, 트레이더조 이런 회사들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1,800만 달러나 투자를 해서 리노베이션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매장을 판매 공간이 아니라 다 경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키는 공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들을 대거 포진을 시키고 실제로 판매 공간들은 오히려 교육과 연계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리바이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리바이스 포토 워크샵이라는 거는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이슈입니다. 리바이스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도대체 사진이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LA에 비싼 땅에 멋진 공간을 잡아서 소비자들한테 강습, 사진 찍는 강습, 강좌를 그것도 운영을 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리바이스 포토 워크샵에서 가져가고 있는 모델은 뭐냐면 지금의 소비자들이 가장 비주얼, 사진 찍고 공유하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문화를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게, 더욱더 강화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우리가 그들의 브랜드로 살아남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점점 오프라인에서의 리테일러의 역할이라는 것 자체는 예전처럼 판매가 목적이라면 판매만 하는 공간이라면 소비자들은 다 온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훨씬 편안하고요. 훨씬 쉽게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갔을 때 왜 옷들이 똑바로 걸려있지 않고 옆이 보여서 그게 걸려있느냐, 왜 갖다 대면 옷이 자동으로 플립이 안 되고 내가 일일이 뺏어 봐야 되느냐를 컴플레인하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오프라인 유통 환경보다 온라인 환경들이 소비자들에게
구매의 포인트만 봤을 때는 훨씬 매력적인 공간이라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문화를 팔고 경험을 팔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행복을 팔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